안녕하세요. 여행지리를 배우는 학생 여러분, 전남대 사대부고에 근무하는 서태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여행지리를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지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건 두 번째 차시죠. 첫 번째 이 여행지리의 단어는 여행을 왜 할까, 어떻게 할까입니다. 여행을 왜 할까, 어떻게 할까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배우게 될 소단어는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답답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게 선생님 집 근처의 모습인데요. 지금 벚꽃이 이렇게 한창 많이 피어 있어요. 벚꽃 하면 여러분들 아는 노래가 있죠? 이 답답한 마음을 벗어두고 수업 시간이나마 시원시원한 사진과 아름다운 사진을 통해서 정말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여행지리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학교에 오게 될 때는 벚꽃이 질 것 같아요. 여행지리에서는 지금 1단원은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단어는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여행의 일정, 경로, 방식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할 수 있다. 2번,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여행의 일정, 경로, 그리고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이죠?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에서는 1860년대 우편물의 배송 소요 일수입니다. 런던을 기준으로 배송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오랫동안 걸려서 우편물이 배송되느냐 이죠. 이 런던에서 뉴욕까지 보낼 때는 10일, 쿠바의 아바나까지 보낼 때 한 3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까지는 7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까지는 70일이 걸렸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얼굴까지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죠. 자, 이 읽기 자료를 함께 살펴볼까요? 기차, 배,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경기장에 간다. 우리가 가는 행로를 보면 더웠다, 추웠다, 따뜻했다, 선선했다 하는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선수들이 이러한 악조건을 능히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승리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사력을 다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싸우고 돌아오겠다.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8년에 6월 21일에 오전 8시에 기차로 서울역을 떠난 우리나라 선수단은 런던행 여정이 20일간 기차, 배, 비행기 등 각종 교통수단을 총망라해서 세계의 주요 도시를 주로 거쳐 현지에 가게 됩니다. 이동한 경로는 서울역, 부산, 후쿠오카, 요코하마, 상하이, 홍콩, 방콕, 콜카타, 뭄바이, 바그다드, 카이로, 로마, 암스테르담, 그리고 런던에 도착하게 됐죠. 오늘날 서울에서 런던까지 비행기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직항을 타면 1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서 런던에 놀러를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영국을 여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940년대하고 오늘날의 여행 준비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 이때는 20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식량이 있어야겠죠. 식량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겠지만 12시간 만에 갈 수가 있어서 여행 책자나 여행 경비, 옷까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듯 교통의 발달로 시공간 거리가 단축되면서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통수단에 따른 여행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자,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여행의 장단점입니다. 빈칸에 적절한 내용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항공, 선박, 철도,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혼자 고민을 해도 쉽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겠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는 당연히 걸어서 이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기차를 이용하게 됐고, 그 전에 이제 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나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 마차 범선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는 시속 16km여서 지구가 이만큼 굉장히 넓게 보였다면, 현재 제트 비행기를 활용하면 시속 1000km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공간거리 축소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조선시대 때 걸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시간당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시간에 4km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4km를 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00km 정도입니다. 약 400km에서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걷는다고 하면 하루에 40km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열흘 동안 꼬박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가기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루에 20km를 걸어간다고 하면 20일 또는 그 30일 사이에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게 될 때 20일에 30일이 소요됐다면 지금은 KTX를 통해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해요.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더 많은 것을 사회에서 하길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공간이 굉장히 줄어든 현상을 데이비드 하비는 시공간 압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보면 교통수단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여행을 가는 그 도구로서, 통로로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여행의 수단 이상의 목적을 띈다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은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파도키아는 열기구를 타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지도에서 여러분 터키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지리부도가 있을 건데요. 지리부도에서 터키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기구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본 카파도키아는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카파도키아는 땅에서 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보아야 그 형체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도키아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열기구를 타는 것인데요. 해가 채 뜨기 전에도 수많은 열기구가 카파도키아 하늘에 펼쳐집니다. 그 이유는 해가 뜨는 모습을 열기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보는 아름다운 경관은 땅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1시간 정도 응애함과 건조기후가 만들어낸 카파도키아의 독특한 경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따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터키 여행지는 자, 이렇게 생겼죠. 뭔가 소금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계단 모양이기도 하죠. 계단 모양이기도 한 바로 이곳을 파무칼레라고 합니다. 자, 파무칼레의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게 보이는 것이 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단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이 파무칼레는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가 오랜 시간 경사면을 흐르면서 하얀 탄산칼슘 결정이 지표면에 덮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지형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는 온천의 일부 지역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터키에 가면 여러분들이 파무칼레와 카파도키아에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를 이용한 관광입니다. 예, 이것은 크루즈입니다. 이 크루즈로 굉장히 유명한 곳은 이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는 피요르 사이사이를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합니다. 자, 지도에서 또 노르웨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찾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노스핀이라고 공부를 하거든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순서로 스칸디나비아 3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요르를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피요르를 관광하기 위해서 타는 이런 크루즈에서는 잠도 자고 여기서 놀 수도 있고 심지어 운동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도 하나의 굉장히 멋진 관광 또는 여행의 수단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원래 빙하가 깎으면 굉장히 빙하는 깊게 깎아서 U자 모양으로 깎게 되는데 U자 모양의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이걸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데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차오르게 되면 피요르 해안을 만들게 돼요. 이런 피요르 해안을 이 크루즈가 쭉 다니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요르에 작게 마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마을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어요. 겨울왕국의 배경이 되는 아렌델 왕국이 바로 이런 피요르 안에 있는 왕국 또는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겨울왕국의 이 배경은 노르웨이의 베르겐이라고 하는 곳이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노르웨이의 트롤통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롤통가는 악마의 혓바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섭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죠.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인데 인생샷을 찍기 위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찍게 되는데 저한테 찍으라고 하면 저는 잘 찍을 자신이 없어요. 여기를 보면 이쪽에서도 이 피요르가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자국에 바닷물이 차올라서 만들어진 피요르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인생샷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가면은 또 이렇게 피요르 여행을 할 때 크루즈 여행과 함께 이런 악마의 혓바닥 같은 트롤 통가에도 꼭 한번 다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여행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사진은 전남 곡성에 있는 기차마을입니다. 전남 곡성에 있는 기차마을에 가면 이렇게 레일바이크가 있거든요. 이런 레일바이크를 타는 곳도 있고 실제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기차를 탈 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V트레인, O트레인, S트레인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V트레인은 백두대간의 협곡을 달리는 기차 코스이고 O트레인은 중부 내륙 관광열차입니다. 그리고 S트레인은 남도 해양 열차여서 전남 보성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코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끝판왕이 존재합니다. 끝판왕이 바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 60여 개 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세계 최장 노선의 이 철도는 길이가 약 지구둘레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에서 가장 멋지다고 평가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바이칼 호수입니다. 이 바이칼 호수의 모습이 굉장히 평안하게 보이죠. 기차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겐 두 발이 있으니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코스는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말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했을 때 이때 산티아고라고 하는 건요. 앞에 이게 산토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말이고 이아고는 이게 야고보를 다른 말로 이아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중세 시대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코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래서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고 전해지는 에스파냐의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프랑스 남쪽
생장 피드포르 마을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약 800km의 길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을 걷게 되면 100km 이상을 걷게 되었을 때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비슷한 길이 바로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입니다. 이 올레길의 대표적인 표식이 이 말의 형태를 띤 이 조형물인데요. 이 조형물을 간세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간세다리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말의 제주도 방언인데, 간세다리처럼 천천히 여유롭게 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의 머리 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제대로 된 코스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레길에서는 늘 이렇게 이곳이 올레길이에요 라고 하는 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식을 따라 걸으면 그 길을 잃지 않고도 잘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길을 잃더라도 요즘에는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올레는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길에서 집의 대문까지에 나타나는 그런 좁은 길을 올레라고 부르고, 올레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올레 7코스거든요. 그래서 올레 7코스의 시작이 바로 이 외돌개입니다. 이 외돌개에서 올레 7코스를 시작해서 이제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며 제주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네일로 프로그램입니다. 네일로 프로그램은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기차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내면 여러분들이 기차를 굉장히 자유롭게 타면서 전국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25세까지인데요. 방학 때에는 만 27세나 28세로 확대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그랬을 때 이 네일로 프로그램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건 기차를 타고 다니는 기차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좀 저렴해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방학 때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이곳을 통해서 전국을 기차로 여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여행을 네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을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입니다. 자,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옆에는 저희 비포울 수업평가 지원단이 늘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힘냅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강주!